50번의 시험관 시술, 4번의 유산. 44살의 에밀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고개를 저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났으며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었죠. 결국 에밀리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요. 18년이면 충분히 노력했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후 두 사람은 기분 전환을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서울 인사동 골목을 걷던 중 데이비드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죠. 에밀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에밀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정말 힘들다고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안 되면 그때 진짜 포기하는 거야. 과연 이 부부에게 기적은 찾아왔을까요? 미국에서 불가능하다던 임신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찰떡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4살이 된 에밀리 존슨입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저보다 8살 많은 52살이죠.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곳이 우리 집이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바다 건너 한국이었습니다. 저와 데이비드가 처음 만난 건 2006년 가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저는 그 대학의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복사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헤매고 있었거든요. 교수라는 사람이 복사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다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말문이 트이면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거렸죠. 저 역시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봄, 데이비드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커피를 마셨던 카페에서요.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을 뿐이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금방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저에게 자궁근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S단백 결핍이라는 생소한 진단도 받았죠. 피가 잘 굳는 체질이라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배란일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난 후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임신 테스트기에는 한 줄만 나타났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살이 되었고 35이 되었고 40이 되어갔습니다. 2016년 결혼 9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양성 반응을 보여준 테스트기를 들고 저는 데이비드에게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2주차 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우리에게만 아이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끝없는 자책의 나날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억지로 기운 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슬퍼할 때 옆에 있어 주었고 울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임신과 유산이 반복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어느새 50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43살이 된 해,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우리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8년간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저를 걱정했지만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여행이나 갈까?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디로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어때? 나 예전부터 한국 가보고 싶었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가보죠. 2024년 1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와는 전혀 다른 날씨였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열심히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치킨과 맥주를 먹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여행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의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의학이 발전했다던데. 난임 치료도 잘한다고 들었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이미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냥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에밀리, 우리 그냥 상담만 받아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더 이상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난임 전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난임 치료 성공률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고령 산모의 난임 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병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이었는데 고위험 산모 전문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인지질 항체증 후군처럼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다룬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제가 가진 이 증후군 때문에 임신 유지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국제 환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고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고위험 산모 전문이시니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이틀 후 천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윤숙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통역 직원이 함께 있었지만 김윤숙 교수님의 눈빛만으로도 그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은
저의 병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검사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상황을 잘 알겠어요.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김윤숙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뤘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윤숙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들에서 모두 어렵다고 했던 케이스인데요. 김윤숙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난임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2주간의 여행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못 찾아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우리의 한국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4년 3월 45번째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폐하 이식을 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에밀리 씨. 임신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데이비드도 함께 울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하얗고 찰진 떡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저는 데이비드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몽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우리는 아기의 태명을 찰떡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임신 확인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위험 산모였으니까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때문에 매일 배에 혈액 응고 방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찌르는 순간 매번 움찔했지만 뱃속의 찰떡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흰쌀밥과 계란 프라이로 버텨야 했습니다. 12주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예전에 유산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피가 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도 12주 차에는 더욱 세심하게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할 때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12주를 무사히 넘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또 찾아왔습니다. 20주 차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근종이 커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친절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은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며 단어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읽는 데이비드의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28주 차,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에게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기 출산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34주가 되었을 때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어로 딸을 의미하는 순이라는 이름을 붙여 찰떡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36주, 37주, 38주. 하루하루가 초조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 순간 뱃속의 찰떡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찰떡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39주가 되던 날. 2024년 9월 25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배가 뭉치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간격도 짧아졌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데이비드는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옷을 챙겼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은 신발 짝짝이를 신고 나가려다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와 계셨습니다. 에밀리 씨, 드디어 오늘이네요. 김윤숙 교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에밀리. 우리 찰떡순이 곧 나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김윤숙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오전 8시 5분,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에밀리 씨. 건강한 딸이에요. 2kg, 200g. 작지만 아주 건강해요. 저는 작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8년을 기다렸습니다. 50번이 넘는 시험관 시술과 4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저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안녕, 찰떡순. 아빠야. 아기는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김윤숙 교수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찰떡순이의 탄생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고위험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김윤숙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찰떡순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옆에서 잠든 찰떡순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은 손이 오물오물 움직입니다. 아마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처음에는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찰떡순이가 크면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야. 내 이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찰떡순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에밀리, 우리 행복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